네, 저는 그 성공하는 1% 직장인 탐구 생활의 저자 이희경이라고 합니다.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에 대해서 조금 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시는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제가 직장 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아마 제가 왜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았는지는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독일로 이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유학 갔다가 와서 제가 처음 근무했었던 곳이 국내 경영 기획,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벤처테크라는 경영 컨설팅 회사의 이제 CEO 보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셨었던 분이 좀 남다른 분이셨어요. 아주 특별한 분이셨고, 어떤 분이셨냐면 이제 외국에서 어렸을 때 이제 유학을 가셔서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이제 빠른 승진을 하셨어요. 그래서 HP에서 이제 미국 본사에서 오래 근무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오셔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초대 지사장 하셨었고, 이분이 또 초대 지사장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제가 근무했었던 이제 경영 컨설팅 회사를 설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설립을 하시면서 이분이 그것만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대외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다음에 카이스트나 이런 쪽에 경영대학원에 가서 강의도 직접 하시고, 이제 그럴 때마다 저는 그분의 이제 보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러 활동들을 이제 다 같이 이제 지켜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분은 순수히 정말 미국분 같은 한국분이라서 비서를 그냥 단순히 비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국식 비서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어디를 가든 수행하면서 꼭 저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저는 좀 다른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보다는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글과 컴퓨터의 비서팀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대외 활동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제가 모셨었던 분이 벤처 협회장으로 취임을 하세요. 근데 협회장이 된다라는 거는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기관의 대표장이 된다라는 거는 회의를 가도 그냥 보통 회의가 아니라 장관급 회의 이런 장관급 회의를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회사에서 대표를 한다라는 것과 협회에서 협회장을 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저도 이제 벤처 기업협회 협회장 수석 비서직을 겸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정권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통령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나라 경제 브레인 20명을 청와대 회의를 소집을 해요. 그래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분도 제가 모셨었던 분도 이제 참석을 하시게 되니까 회의 아젠다라든가 아니면 청와대나 아니면 쪽에서 회의를 소집하는 거라든가 준비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 철저하게 하고 프로세스 밟는 거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경제사절단으로 경제 5단체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룹 대기업 10대 회장님들하고 같이 이제 경제사절단으로 가시는데, 그쪽에도 이제 벤처기업 협회장 자격으로 이제 가시게 돼서 저도 수행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정경련이랑 청와대 쪽이랑 그다음에 이제 다른 대외 협력 업무 담당하시는 기업체 차장님들이랑 협업하게 됐었는데, 어쨌든 저는 못 가게 되고 제가 모시던 분은 이제 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일단은 또
그 기업에서만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또 다른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직업을 바꿨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임원급 대상을 위주로 하고 있는 서치펌에서 그 커리어 컨설턴트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제가 장하게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근무했었던 회사가 많은 곳을 해서가 아니라 제가 저는 그래도 좀 운이 좋았죠. 그러니까 제가 다녔었던 회사는 두세 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 사람들 그리고 그 높게는 그 대통령 행사서부터 이제 그룹 총수 그다음에 그 대기업 CEO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 뭐 외국계 기업, 벤처기업, 뭐 중견기업 여러 여러 곳에서 직장 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 또 제가 직접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들을 자주 받았는지는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 생활을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늘 머릿속에 이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 저 잘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직장 생활 늦게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빨리 앞당겨서 시간을 좀 당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죠.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라도 자기 직장 생활 잘 하시는 어떤 비결 한 가지 공개해 주실 분 있나요? 네. 그래서 제가 저분한테 이렇게 여쭤보는 것처럼 제 직장 동료들한테도 그렇고 만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직장 생활 잘하는 방법이 뭔지. 그런데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와닿는 그런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어쨌든 여러 사람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좀 군계 일학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눈에 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보다 빨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이유가 뭘까를 이제 찾아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제 직장 생활 10년간의 뭐라 그래야 되죠? 관찰력의 보고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소개된 분들 다 익명으로 했는데 제가 제가 관찰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분들을 관찰하면서 관찰을 하면서 이제 그 강점과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만났었던 분 중에서 보통 직장인 하면은 우리 그냥 정말 월급 받기 위해서 이 밥벌이의 지경 밥벌이 하기 위해서 진짜 피곤하고 상사 눈치 보고 이렇게 사는 보통 직장인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직장인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직장인들 대부분 봤을 때 그냥 직장인들 평범해 보이지만 절대 평범하지 않은 성과를 내고 평범하지 않은 그런 직장인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제가 좀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알릴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만났었던 직장인들 중에서 기억에 남고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하지 않은 직장인들은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책도 그렇지만 이렇게 자기 분야에서 제 역할을 해내면서 그리고 또 회사나 사회에 기여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계속 모아서 시리즈로 책을 내려고 하고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여러분일 수도 있고요. 그 사례가 되어 주실 분들이 여러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지인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만났었던 이런 이런 직장인들에 대해서 이제 이분들을 다 소개해드리면 좋은데 그거는 책에 이제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몇 분을 소개하면서 그분들의 성공 요소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성공하는 직장인들은 크게 3박자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자, 일에 대해서 그 남다른 철학이나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조직 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자기만의 어떤 성공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세 가지 이 테마에 대해서 다 설명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일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조직 생활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들이 성공하는 직장인들이 주로 일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망치질하고 있는 사람이 둘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일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 사람 퉁명스럽게 얘기하면서 보면 몰라요? 지금 망치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짜증스럽게 대답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똘똘 있으면 부죠. 똘똘하니까 뭐라고 대답했냐고 하면 저는 지금 성스러운 하나님의 궁전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망치질하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그냥 자기 망치질을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냥 기계적으로 일을 하는 거고,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지금 망치질을 하지만 이 일이 완성됐을 때는 어떤 모습이고 그 모습이 어떻고 그게 또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고 그 완성된 거 안에서 또 자기가 어느 정도 무엇을 기여하는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찮은 일은 없다. 단지 하찮은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일이 하찮은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가치를 두지 않고 자기가 비전을 갖지 못하면 물론 결과도 낼 수 없을 뿐더러 본인의 만족도도 없을 뿐더러 성과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이거 회사 생활에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맨 처음에 우리 신입사원 처음에 입사하면 뭐부터 시키죠? 네, 잘 안 들려요. 네? 맞아요. 복사부터 시켜요. 그럼 우리 여기 한번 대입해 볼까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한테 복사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보면 몰라요? 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퉁명스럽게 얘기할 거예요. 또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복사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지금 회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복사지를 이미 그 내용을 봤다라는 거예요. 상사가 복사해와 그러니까 그냥 뭐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고서 자기가 이게 회의 자료구나. 그러니까 복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이거 몇 분화 필요할까? 언제까지 해야 될까? 내가 그러면 이거 회의에 필요한 거니까 회의실은 그럼 예약됐나? 뭐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일을 시켰는데도 다르게 해석하고 의미를 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일 자체는 복사는 되게 하찮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하찮은 일을 자기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서 해내느냐, 그게 바로 일 잘하는 사람, 또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일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던, 회계 일을 하던, 홍보 일을 하던, 어떤 일을 하든, 아니면 내 직급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가 자기 일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이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고 그 일부 중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이다라고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프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프로는 보통 사자 아니 국가 국가 시험 이런 거에 합격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다 사실은 프로죠. 근데 우리 직장 생활에서의 프로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우리 직장 생활에서의 프로는
그 일에 한해서는 나만큼 해내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프로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금 낳거나 내가 어떤 회사에 있거나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충실하고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에서 1위, 우리 업계에서 1위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이 직장인의 사회에서는 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직장 생활 잘하는 분들을 관찰했을 때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그 특징은 디테일이에요. 디테일을 하면 뭐 그 얼마나 이제 그 세부적인 것까지 할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분이 누군지는 아시죠? 네, 앙드레 김이세요. 근데 우리 보통 앙드레 김 하면은 보통 뭐 생각하죠? 그 풍선 같은 하얀 옷하고 머리 그리는 이 머리하고 그리고 엘레강스하면서 뭐 판타스틱한 이런 말투로 생각해서 그 이분을 생각을 하면 되게 희화적인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디자인 업계에서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해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뭐 자기나 뭐 이런 것도 받고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패션쇼를 하는데 패션쇼를 이런 세계적인 분이 이제 준비를 하면은 얼마나 이제 꼼꼼하게 그 여러 가지를 다 신경을 쓰겠어요. 그래서 무대나 뭐 아니면은 모델 뭐 여러 가지 조명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신경을 쓰겠죠. 근데 이분이 어디까지 신경을 쓰냐면 그날 자기 옷을 입을 모델의 그 식사 메뉴와 양을까지도 이분이 다 꼼꼼하게 챙긴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모델들 다 말랐잖아요. 완전히 빼짝 말랐잖아요. 그 사람들이 먹으면은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요만큼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만큼 먹는다고 해서 그 옷태가 뭐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까요? 그렇게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 이제 어떤 메뉴를 먹여야 이 모델도 속이 편하면서 또 그 옷태도 또 이렇게 잘 살면서 그런 거를 이제 그 생각을 하느라고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한 면을 생각하죠.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이 하얀색 벽이라고 생각하면 좀 특별한 그런 사람들을 딱 볼 때는 빨간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빨간 면을 우리는 이렇게 보는데 빨간 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거는 도형인데 면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모여야 면이 되죠? 선이죠. 그러면 선 다음엔 그러니까 선이 되려면 뭐가 모여야 또 선이 되죠? 점이죠. 그래서 근데 좀 유치한 질문이긴 한데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분은 빨간색 성공한 분이야.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긴 하지만 이분은 이 빨간색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빨갛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얀 벽을 이 점 하나하나 빨간 점을 촘촘하게 찍고 또 그 과정을 잘게 쪼개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이분이 빨간 면으로 우리에게는 보여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할 때 상사나 뭐 누가 위에 분이 어려운 자리인데 뭐 이렇게 자네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툭툭 대답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 아이디어가 기발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 되게 그 똑똑하거나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미리 생각해 놓은 거예요. 그걸 고민을 하고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누군가 물었을 때 그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고민하고 그렇게 그런 시간을 보내는 과정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결과만 보고 아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일 잘하는 사람들은 그 면을 보지 않고 점을 모아서 그 성공한 면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또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직장 생활 잘하는 분들을 지켜보면 또 문제를
그러니까 회사에서 문제가 없는 회사는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보는 시각이 조금 틀려요. 제가 아는 그 사장님 중에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에너지 회사에서 그 말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CEO까지 올라가고 CEO도 장수 CEO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을 만날 기회가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미 이제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은퇴하셨는데 현지에 계셨을 때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여쭤봤죠. 어떻게 뭐 말단으로 계셨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집안이 좋거나 그래서 누가 끌어주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쭤볼 기회가 있었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방법을 소개를 해주시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해야 내가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받는다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회사에서 하는 중요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제가 본인이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금방금방 이렇게 맡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처음에 상사가 던져주는 일은 좀 시시하더래요. 그래서 상사가 시켜주는 일 하면서 또 자기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영자나 아니면 우리 회사 임원이라면 지금 무슨 고민을 할까를 본인이 생각하고 또 그거에 대한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는 동안은 상사한테 따로 보고를 안 했죠. 그러다가 경영진이나 아니면 회사의 방침이 어느 쪽으로 간다. 그래서 무슨 프로젝트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준비했었던 그런 프로젝트가 회사에서 이제 추진하려고 하면 자기가 상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준비를 했고 그래서 이거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이 자리에 자기가 가장 적임자라는 거를 그 상사한테 어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맡아서 또 안 되는 어려운 문제들을 또 맡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좀 황당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좀 난해하고 그런 일도 이 사람한테 맡기면 일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회사 쪽에서는 이제 갖게 된 거고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이 사람한테 기회를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경영진하고도 눈에 띌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본인이 원했었던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중요한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었던 거는 뭐냐면 우리 보통 문제 없는 회사 없죠. 다 골치 아프죠. 그렇긴 한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문제를 문제로만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는 그냥 포장지라고 봐요. 호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딱한 그 껍데기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껍데기를 벗기고 나면 먹을 만한 알갱이가 생기는데 그거를 기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문제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기가 CEO도 아니에요. 자기가 임원도 아니고 누가 그 사람 보고 이거 고민해 보거나 아니면 이거의 문제점을 제시해 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자기가 마치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또 회사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연습을 반복하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을 가치 있게 만들고 또 그 경영진이나 회사에서 어떤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일에 대한 통찰력을 키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성공 요소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자기 성장과 또 발전의 기회로 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다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만나서 그게 시너지가 나서 그래서 회사의 발전에 기여를 그래야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그리고 또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고 또 조직의 사다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또이 성공하는 직장인들 중에 또 남다르게 가지고 있는 거는 비즈니스 마인드예요. 근데 직장인인데 뭐 비즈니스 마인드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특히 외국계 기업에 있는 분들은 특히 매출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기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걸 수치화하고 매출과 연결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게 굉장히 이제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한 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분은 제 책에도 이제 소개를 했었던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외국계의 됐죠? 네, 외국계 보험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근무한 지 10년 됐는데 지금 부장 달았어요. 제가 봤을 때 과장서부터 부장은 1년에 지금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비즈니스 마인드, 무슨 비즈니스 마인드를 얘기하는 건지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엘리트예요. 좋은 학교 나왔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이 당시 사람들 많이 갈 수 있는 곳이 그 증권 쪽, 금융 쪽으로나 아니면 대기업 쪽으로 가는데, 이분은 이제 외국계 보험회사 쪽을 가게 되죠. 물론 업계 1위 하는 곳에 본사에서 근무하면서 상품 기획 업무를 담당하게 돼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내가 보험업계에서 밥 먹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내가 여기 좀 꼭대기까지는 올라가 봐야 되는데, 보험업계에 계신 분 중에서 그래도 제일 잘 나가는 분이 누굴까를 보다 보니까 자기네 회사 사장님이더래요. 그래서 저 사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 회사 사장이 됐을까 해서 알아봤더니, 그 사장님도 뭐 본사에서 편안하게 인사팀장 일을 하셨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그거 그만두고 영업 일을 하셨던 거예요. 몇 년 동안 영업 일을 하면서 필드에 나가서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또 그런 실질적인 영업 업무를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본사로 돌아와서 임원, 대표, 뭐 이제는 보험업계를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부장님도 남이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본사 이제 근무 3년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이제 영업 일을 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먹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보험에서 영업을 한다고 하면 FC라고 하는데, 보험 설계를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되면 그분이 본사를 그만두고 자영업 상태에서, 물론 그 회사의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자영업 상태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정적인 본사 소속에서 근무하다가 자영업자로 바뀌고, 자기가 영업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 소득이 생기는 영업 일을 하는 거예요. 대단히 큰 결단이었겠죠. 그랬는데 이분은 그렇게 해서 3년 정도, 또 3년 정도 이제 보험 일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이분이 왜 보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 이제 본사에서 기획 업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내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FC들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너네는 너무 시장 상황을 몰라서 이 상품 설계가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보험 내부 영업하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일의 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영업을 해 보니까 또 그럴 만한 또 이유를 또 발견을 하게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영업까지 3년 정도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난 다시 이제 본점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업계 1위 하는 보험회사에 간 게 아니고 그 회사보다는 순위가 낮은 그런 보험회사에 이제 입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업계 1위 하는 회사에서 본사에도 근무해봤죠. 영업도 해봤죠. 그러니까 새로운 본사 근무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펼쳐낼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과장 들어갔는데 지금 1년마다 거의 지금
부장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성공 요소를 보면 첫 번째는 남하고 다른 길을 갔다라는 거죠. 남들 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쪽을 선택했을 때, 금융권 아니면 대기업 이런 쪽 갔을 때 좀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남하고 다른 길을 갔다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이분은 3년에 한 번씩 자기 자신하고 연봉 계약을 한다고 해요. 우리 보통 연봉 계약은 누구랑 하죠? 누구랑 하세요? 회사 인사팀하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임원하고 하거나 사장님하고 하거나 이렇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분도 이제 회사하고 연봉 계약을 하긴 하지만 직원 대 그 회사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이미 자영업 해봤기 때문에 자기도 나라는 회사의 주인이고 CEO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도 회사고, 그래서 회사 대 회사로 계약을 맺어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연봉 계약을 자기 딴에는 짓고, 내가 이 회사 가서 3년 동안 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냉정하게 평가해서 할 거 다 해줬다. 그런데 이 파트너랑 이 회사랑 재계약할 수 있을 만한 건가? 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긴장감을 가지고 자기의 경력 관리를 3년 단위로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요건은 이분은 샐러리맨일 때는 비즈니스맨처럼, 또 그 비즈니스맨일 때는 또 그 샐러리맨처럼을 그 신조를 가지고 했다고 해요. 자기가 이제 비즈니스를 했을 때 그 FC로 이제 자기가 하는 만큼 월급을 받아가는 자영업 업무를 했을 때는 자기가 책임하에 자기 권한으로 인해서 뭘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잘 되면 굉장히 좀 나태해질 수 있는 거죠. 내가 드디어 해냈구나 라던가, 아니면 내 방식이 다 옳다라던가, 변화나 뭐 이런 시도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막상 또 샐러리맨이 됐을 때 보니까 비즈니스맨처럼 내가 월급쟁이는 월급 계속 나오잖아요. 내가 오늘 놀고 오늘 대충하고 내일 대충하고 그래도 월급 나와요. 연봉 계약 뭐 1년 했고, 그리고 또 뭐 구조조정 없는 이상 나오긴 하죠. 근데 나도 내 비즈니스를 해서 내 성과를 내야 나중에 연봉 협상할 때 회사하고 말이 되는 건데, 뭐 지금 뭐 그냥 계약했으니까 편안하게 생각해서 성과 내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관계가 이 연봉 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장님 사례를 말씀드리니까 직장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비즈니스 마인드라는 게 어떤 거라는지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직장 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을 지금까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고속 승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좀 몇 가지 뽑아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고속 승진하는 분들은 성과가 좋은 분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회사에 오래 많이 남아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까지 제일 늦게 퇴근하고 이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부었는데, 밑이 빠졌는데 뭐 물 부으면 쌓이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워낙 넣는 게 그렇다 보면 독이 새더라도 그래도 독에 물이 좀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뭐 번쩍번쩍한 아이디어가 튀어나오거나 그런 거는 원래 그분이 뭐 유능하거나 태어날 때부터 뭐 그렇게 그래서가 아니라 그만큼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땀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실행을 잘 못할 뿐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CEO 눈에 자주 띄는 사람들이 빨리 승진한다. 이거는 특히 이제 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실도 그냥 업무 시간에 근무하는 거는 뭐 별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밤 늦은 시간에 아니면 뭐 주말에 이럴 때 회사에 나와서 꼭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CEO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밤늦게나 아니면은 주말에 불시에 이렇게 수박덩이 뭐 이런 거 들고 나타나고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있어요. 근데 이제 CEO의 눈에 이렇게 그렇게 늦은 시간이나 아니면 업무 시간 아닌데도 회사에 앉아서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 그분들은 그런 모습을 한 3번만 보이면 이런 분들은 승진하거나 아니면은 우수사원 대상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또 원래 이제 뭐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유능한 인재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서실로 일단은 올려서 그 사람들을 좀 검증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계열사나 이런 쪽으로도 보내고 그렇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눈도장이라는 거 그리고 뭐 여기서는 CEO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승진의 당락을 좌우하는 이런 분들의 눈에 그 업무 시간 아닌데 띄게 되면 승진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고속 승진하는 분들이 그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고속 승진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부러워하기도 하고 질투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고속 승진도 하면서 자기가 사내에서 뭐 인기 투표했을 때 자기가 일이 올라갈 거라고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일찍 빨리 뭔가 기회를 잡고 잘 되는 사람들은 또 그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또 질시나 눈총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거는 일찌감치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4번째는 준비물을 가지고 출발선 앞에 선다. 이 준비물은 2가지예요. 한 가지는 일단 체력이 좋아야 뭐 근무도 늦게까지 하고 술을 밤새 먹어도 그 다음날 또 뭐 멀쩡하게 일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준비가 돼야 되고요. 또 하나 준비돼야 되는 게 뭐냐면 가족의 이해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생각할 때 이제 일 많이 하고 회사 일에 거의 뭐 미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집 사람들하고 이제 가족들하고 별로 많이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밀리네. 그걸 많이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별로 가정생활이 순탄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더 순탄하더라고요, 보면. 왜냐하면 일 잘하는 분들은 가정도 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 경영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같이 지내는 시간은 작기는 하지만 그 가족들의 만족도는 그렇게 생각처럼 낮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이죠. 이제 내가 가족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내가 몇 년 후에 앞으로 몇 년 후에 뭐 승진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좀 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신이 좀 이해해 주면 좋겠어. 우리 몇 년만 더 고생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또 수긍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또 가정이 편안해야 또 일에도 집중할 수 있으니까 가정의 이해와 그 다음에 본인의 체력 이 2가지는 겸비하고 그리고 이제 일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일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또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는 뭐 사례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 그분들의 공통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챕터에 대해서는 한 번씩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었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딸리는 실력에 넘치는 의욕으로 일한다. 이런 사람들은 일할 때는 작게, 현실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일 처리를 하는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일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공한 직장인들은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일단 돕는다. 일단 남을 도와놔야 자기도 나중에 도움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아까 똘똘이 스머프 말씀드렸죠?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는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의 최종 목표와 또 일의 의의를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 통찰력을 키운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가치 있는 일이고 또 중요한 프로젝트고 그런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까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전체 그림을 보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회사의 발전에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자신의 일에 자긍심을 느낀다. 그 다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겠죠. 답은 스스로 찾는다. 옆 사람이 훈수를 둘 수는 있지만 대신 풀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악바리 같은 정신이 있어요. 일이 잘 될 때는 사실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막상 일이 잘 안 되면 그러면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이거 안 되니까 뭐 위에 상사가 해결해 주겠지. 아니면 뭐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왜 이거 나한테만 이렇게 뭐라 세우느냐, 뭐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다거나 이런 분도 있긴 한데 일 잘하는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처럼 악바리처럼 문제가 닥쳐도 그 일을 끝까지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악바리 정신이 있고 또 일 잘하는 사람들의 또 특징 하나는 한꺼번에 여러 일을 하는 것보다는 좀 자기한테 버거운 일, 그 버거운 일을 하면서 상사의 신뢰를 또 얻어서 또 좀 더 버거운 일, 그래서 실력을 키우는 방법을 좀 더 버거운 일을 맡아서 그거를 해내는 성취감을 키워가는 걸로 해서 하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관심 가는 일이 있으면 무보수라도 경험한다. 그래서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는다.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고 의미를 느껴야 그게 성과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불평하지 않고 일단 저지른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나간다. 보통 사람들은 저게 문제야 그러면서 그냥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죠. 그런데 일단 뛰어들어서 그 문제라는 포장지를 걷어내고 기회를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배워야 할 것은 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회사 다니는 거 장학금 받으면서 다닌다고 생각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닌다. 어떤 분들은 되게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자기는 주말에도 날이 빨리 바뀌어서 회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침에 이렇게 딱 집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딱 타기 전에 이렇게 기다리면서 오늘은 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출근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말로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챕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조직 생활을 일만 잘해가지고는 또 직장 생활을 해서 뭐 승리한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상하 관계, 뭐 상사와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부하와의 관계 아니면 다른 동료들하고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보통 우리 회사 생활에서 절대 뺄 수 없는 게 상사죠. 상사와의 관계는 우리 직장 생활에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상사를 다닌다라고 할 정도로
회사 생활에서 굉장히 상사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본인의 상사를 존경하는 분이 있으세요? 아니, 아직까지도 분위기가 안 풀린 건가요? 손 드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세요. 네, 저기 맨 끝에 우리 김재욱 대리님만 손을 번쩍 들어주셨는데, 사실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상사 존경하냐고 물어보면 존경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존경한다라기보단 왼수라고 하죠. 그래서 상사를, 그러면 자기의 직속 상사를 좋아하는 분 있으세요? 좋아하는 분은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그래도 드신 분이 있으시네요. 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사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상사랑 밥 먹어야 되면 밥 먹고 회의해야 되면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는 하지만 뭐 이렇게 일부러 상사와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지는 않죠. 근데 그렇게 상사와 나의 관계는 내가 아쉬운 쪽이에요. 조직 생활에서는. 그래서 그 상사가 내가 좋건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존경을 하든 뭐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부하인 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유능한 부하들은 가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망각한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서치펌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임원급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추천을 많이 드리긴 하는데, 간혹 특이한 케이스는 이제 대리급도 저희가 컨택을 해서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헤드헌터들 사이에서는 가장 컨택하기 어려운 직급이 대리급으로 저희끼리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완전히 그냥 다른 임원분이나 오히려 사장님들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전화를 뭐 이제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했으니까 이제 그렇겠죠. 그런데 퉁명스럽고 너무 거만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대리급이 딱 그렇잖아요. 사원에서 이제 딱 회사에서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딱 한 등급 이제 딱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헤드헌터가 나한테 전화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내가 또 쉽게 이렇게 호락호락 넘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거는 또 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나 봐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희가 대리급들이랑 컨택할 때는 참 임원급을 컨택할 때보다도 더 조심스럽고 그리고 더 스트레스 좀 받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좀 현명한 그런 부하들 같은 경우는 상사를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이 상사의 스타일을 파악하려고 공부하죠. 그래서 성향이라든가 관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가 먼저 다가가서, 그리고 자기가 관찰해서 그 스타일에 자기가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현명한 부하들 같은 경우는 상사한테 두 가지 마음을 갖게 해요. 위에 있는 첫 번째, 상사를 존경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상사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를 상사가 느끼게끔 처신을 해요. 그리고 내가 상사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또 상사가 느낄 수 있도록, 이 상사가 느낄 수 있도록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죠. 그리고 사실 상사라고 해서 다 만능은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하인 내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 사람 부족한 거를 내가 커버를 해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의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고 현명한 자기 처신 방법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런 분은 별로 없으시겠죠.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회사 옮길 생각하는 분들, 사회생활 이제 초년생일 경우에는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많긴 한데 이렇게 되면 이 회사에만 그런 상사가 있나요?
다른 회사 가면 더하죠. 더한 사람 있고 그런 사람 없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그럴 때마다 옮기면 이분은 이력서가 어떻게 돼요? 너덜너덜해져서 이직 많은 사람들은 그 기업에서도 원하지 않고 저희 같은 서치폼에서도 추천드리기 굉장히 곤란한 그런 대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 그만둔다라는 생각은 그만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사가 없이는 승진은 물론이고 생존하기도 어렵다. 우리 유형별로 한번 상사에 대해서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상사 같은 경우는 참 능력은 없어요. 능력은 없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밑에 사람들 다 불러다 모아놓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소엔 일 안 하다가 뭐 하나 떨어지면은 뭐 이렇게 불러들여가지고 밑에 사람 고달프게 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한테는 그냥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적당하게 협조를 해주면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은 이런 상사도 있어요. 자기도 능력이 없어요. 능력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밑에 그 직원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협조도 구하지 않아요. 그럼 이런 상사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도태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상사는 정말 능력은 있어요. 근데 성질은 정말 거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사회생활 초년 때에 만나게 되면 그래도 이분들한테 이런 상사한테는 건질 게 있어요. 오히려 이런 상사가 도움이 되는 상사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일하는 걸 가까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스타일을 좀 배워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한번 그렇게 좀 뭐라 그러죠? 어려운 사람을 겪어봤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다른 또 골치 아픈 상사를 만나더라도 잘 적응할 수 있는 내성이나 아니면 감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사들이 유익한 도움이 되는 상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되게 사람은 좋아요, 상사가. 근데 능력은 없어요. 그리고 우유부단해요. 조직에서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면 이런 상사는 좋은 상사일까요? 대하기는 편해요. 나를 뭐 이렇게 질책하거나 나를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거나 프레스를 가하거나 이러지는 않긴 하지만 별로 도움이 좋은 게 좋다라고 해서 별 지적도 안 하고 그럼 나아질 것도 없고, 나중에 이렇게 편하게 유한 분 만나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고된 상사 만나면 그때는 또 나중에 이제 경력 붙은 다음에 어느 정도 뭔가를 알고 난 다음에 또 상사가 그렇게 고단한 상사 만나게 되면 오히려 뒤늦게 고생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상사의 유형을 대략 그렇게 여러분 회사에도 아마 이런 상사 저런 상사 다 있을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그 상사 때문에 뭐 스트레스 받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 빨리 여러분이 올라가셔서 그러셔서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게 그게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사가 좋아하는 부하들의 유형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해결사예요. 어느 조직에서나 어느 상사나 다 문제 해결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상사는 별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뭔가 자기가 다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거든 아니면 업무적인 거든 간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기가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하지만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해서 거드름 피운다거나 아니면 제가 내 나중에 뒤통수 칠 것 같다, 아니면 나 배신할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은 이 들도록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부족한 면을 좀 메워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고충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그런 부하를 또 원하고, 두 번째는 전사는 싸움터의 전사 아시죠? 네, 이런 전사를 요구하는 상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보통 이제 새로운 임원이 이제 회사에 부임을 해와요. 그러면 이 새로운 분들은 의욕이 넘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 기간 안에 자기가 뭔가를 이제 성과를 좀 내고 자기가 뭔가 자기 능력을 보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시도들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의욕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죠. 근데 회사에서 오래 근무했었던 부하예요. 장기 근속했었던 사람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지금 새로운 상사가 하려고 했었던 거 그거 다 예전에 한 번씩 다 해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예전에 해봤었던 거를 비슷한 거를 또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의욕이 이 기존에 조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의욕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임원들 같은 경우는 특히 부하가 자기하고 같이 정말 전쟁의 아주 치열한 경쟁의 세계에 뛰어들어서 그래서 같이 부딪히고 싸우고 이기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임원이 왔거나 새로운 상사가 왔다라고 하면 그 상사의 상황이나 그런 걸 이해하고 거기에 맞도록 행동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악역 배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동화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왕과 거지. 그래서 똑같이 어떤 이제 좋은 역할과 나쁜 역할이 있어요. 근데 임원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임원이면 부장급 중에 한 사람, 악역할 사람을 둬요. 그래서 이렇게 좀 폼나고 멋지고 대외적이고 이런 거는 이제 본인이 앞에 나서서 하죠. 그리고 이제 좀 곤란한 일이라든가 아니면 직원들한테 싫은 소리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좀 안 좋은 정보나 이런 거를 발표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사전 작업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자기보다 대신 총대매줄 사람, 좀 대신 욕먹어줄 사람 이런 사람을 내세우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좋은 방법이다, 안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해서 역할 분담을 이 부장하고 이제 임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기들끼리 역할 분담을 해서 그렇게 해서 또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경우도 제가 직접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부하를 원하느냐 상사가 그러면 특히 회식 자리나 이럴 때 부서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노력하는 직원 그런 사람을 이제 여기선 제가 분위기 메이커라고 했는데 회식할 때나 이럴 때 진짜 자기가 망가져가면서라도 좀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사람들하고의 그런 단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챙기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직원들을 또 상사들은 선호를 해요. 만약에 일하는 게 조금 어렵다. 그러면 나는 이 분위기 메이커 쪽에 부하로 또 포지셔닝 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동료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조직에서 잘 나간다 아니면 어떤 상사가 누구만 예뻐한다 아니면 누구 승진이 빠르다 저 사람은 좋은 일만 골라서 한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 동료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 부러워하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고깝게 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눈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눈총도 어쨌든 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눈총 많이 맞으면 자기 조직 생활 하는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래요. 나는 그러니까 상사들 같은 경우는 막 열심히 일하고 의욕적이고 그런 이제 부하들을 좋아하죠. 그런데 이제 부하들 같은 동료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고 또 사내에서 내가 구설수에 좀 오른다 아니면 내가 눈총 좀 받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만큼 그 조직에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향력 없는 사람들은 별로 뭘 하든 그냥 관심 없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얘기가 나돌지도 않아요. 눈총 주지도 않아요. 그냥 있으면 있나 보다, 없으면 없나 보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래요. 동료들은 사이에서는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 좀 만만한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나란히 있으면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돋보였으면 좋겠는 게 사람 심리예요. 그런데 나보다 좀 더 잘 나가고 더 부각받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 때문에 내가 더 위축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곁에는 별로 사람들이 많이 다가가려고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똑똑하고 정말 그 사회생활 잘하고 조직생활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조금 자기가 실수해요. 아주 치명적인 실수는 아니더라도 좀 봤을 때 좀 인간미가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그런 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에 대해서 좀 그 생각지도 않은 엉뚱한 면이라던가 이런 거를 조금 의도적으로 생각지도 못했었던 면들을 보여서 자기에 대한 경계를 풀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시겠지만 또 회사 직장 생활 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 동료를 친구로 생각하는 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해요. 그리고 마음속 밑바닥에 있는 얘기까지 다 해요. 누구 상사 흉도 보고 조직에 대한 뭐 흉도 보고 뭐 막 하죠. 그런데 자기는 이 동료가 경쟁 관계라고 생각 안 해요. 나 얘랑 경쟁 관계 아니고 그냥 네가 잘 됐으면 좋겠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 과연 이 동료도 자기처럼 그렇게 동료를 친구로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별로 자기는 경쟁 관계가 없다. 동료들하고 경쟁 관계를 안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경쟁 관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봤을 때는 자리는 하나거든요. 근데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개인데 자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경쟁 관계가 없다고 해서 실제로 조직 생활에서 경쟁 관계가 없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잘 나가실 때일수록 주변 사람들 더 잘 챙기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 조직 생활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99명의 아군보다는 한 명의 적군이 더 치명적일 때가 있다. 그래서 조직 생활에서는 일단 적을 만들면 안 되죠. 그 같은 동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적을 만들지 않는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조직생활 잘하는 분들의 특징은 사내에서 두루두루 여러 사람들과 친해요. 그래서 인맥 관리를 하는 인맥 관리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고 자기가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비즈니스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사람 관계, 인맥 관계를 빼고는 또 어렵죠. 회사에서 다 경험하시겠지만 좀 친한 사람들은 일도 잘 풀어가잖아요. 근데 또 또 개인적으로 또 그 인간관계가 편치 않은 사람은 일하는 것도 참 돌아가기 쉽고 어렵죠. 그래서 그 조직에서 인맥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챙기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에 속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경영진하고 접촉이 많은 부서, 기획실이라든가 인사팀 아니면 비서팀 이런 쪽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을 통해서 회사의 어떤 최근 그 동향이라든가 회사 정보를 좀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또 챙기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죠. 원래는 좀 실력이 있는 분들인데 조직 생활 하다 보면 다 굴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한직에 가 있는 그런 동료가 있어요. 근데 그 보통 보면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 주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친하게 지내려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이 좀 한직에 가 있다던가 그 사람이 뭐 조직에서 팽을 당했다던가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예전처럼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인맥 관리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럴 때 그 좀 조직의 쓴맛을 본 그런 분들한테 더 따뜻하게 그리고 더 잘 챙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시 언젠가는 빨리 복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귀를 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고 또 이렇게 마음이 위축되어 있을 때 누군가 잘 해주면 또 그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잘 케어를 하는 걸 지켜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당발이에요. 그래서 어디나 다 있죠. 그 누구랑 다 친하고 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도 잘 챙겨요. 왜냐하면은 이 마당발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사, 뭐 별의별 것까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내가 그 직원들 누구랑 친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마당발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누구는 어떻구나라는 거를 접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4차원형 직원. 이거는 어느 조직에나 이렇게 좀 따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색깔이 강하고 어딘가에 이렇게 자기의 어떤 영역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뭐 같이 어울리고 이런 거보다 자기 자신의 관심사나 아니면 모든 중심을 자기한테 두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따당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또 반면에 어떤 이분들하고 친해 놓으면 어떤 점이 좋냐면 어떤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력이 많고 또 매니아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좀 특별한 정보나 아니면 그런 전문 지식 같은 것들을 전해 들을 수가 있고 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발상 자체도 좀 되게 참신하고 독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가 골치 아프거나 아니면 뭔가 풀리지 않거나 이럴 때 또 같이 얘기를 해보면 발상의 전환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직장에 있는 그 직원들 중에서도 그 관계를 잘 엮어가죠. 근데 사실 내가 잘 나가면 그리고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그럼 사람들이 사실은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 그 사람들이 나한테 올 만큼의 내가 아직 자격이라든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내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그 인맥 관리 잘하는 분들은 정말 인맥 관리 잘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그냥 미리미리 친해두지는 않아요. 그거보다는 인맥 관계를 탄탄히 하는 분들은 같이 무슨 그 공부하는 모임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일을 같이 해본다던가 그래서 뭔가를 같이 성취하거나 같이 만들어 본 경험을 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신뢰관계를 쌓고 그래서 인맥관계를 넓혀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거나 나를 어떻게 이제 나를 활용해서 뭔가를 취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다 알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잘하려고 하고 뭔가 목적이 있는 사람과 아니면 어떤 그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별할 줄 알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 관계를 넓혀가는 거에는 넓게 많은 사람들을 알 수 있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때 자기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좀 더 자기와 뭔가를 해보고 돈독한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인맥을 확산해 나가는 식으로 인맥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상사이고 또 어느 조직에서는 리더이실 텐데 그 이제 리더의 입장에서 또 어떻게 조직 생활을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네,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하들한테 보통 이제 리더들은 어떤 자기가 내 권한이나 아니면 직급 가지고 그 사람이 부하가 날 따르도록 하게 하는 거는 그건 하위의 리더십이겠죠. 그렇지 않고 그 상사에게, 부하에게 비전을 주고, 그리고 어떤 상사들은 그 부하의 캐리어 패스도 같이 고민을 해주고,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강점이 뭐고, 또 이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어떤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것만을 이 사람한테 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조직에서 여러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들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리더들은 제가 아는 포탈 회사에 이제 인터넷 기획을 하는 실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모여 그러면 버스로 한 대가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의 후배나 아니면 부하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제 본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진짜 자기가 전화 한 통 하면은 버스 한 차분이 다 모이는지는 눈으로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이분을 보면 물론 이제 그 실장님은 지금 솔로예요. 그러니까 가능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업무 시간 이후에도 그렇고, 이제 부하들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을 자주 갖고, 그 다음에 그 직원의 캐리어 패스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주고, 그리고 자기한테 어떤 성과가 났을 때 그거를 자기만 다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이 사람이 성과를 냈는데 그만큼의 성과를 줄 수 없으면 자기가 받은 거에 일부라도 띄어서 이 부하에게 그 원하는 보상을 해주는 그런 상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사가 뭔가 해보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뭘 하자라고 했을 때 그 목숨 걸고 달려드는 부하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하들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나를 알아봐주는 상사, 그리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나를 인정해주는 상사한테는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또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딘가에서 해외에 있는 어떤 논문에서 봤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제 리더십, 어떤 임원들, 그러니까 포춘 500대 기업에 있는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설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신이 하는 업무 중에서 당신의 상사를 위해서 하는 일과 당신의 부하나 당신이 맡아진 그 부하들과 함께 하는 일의 업무 비중을 나눠달라고 했더니 70대 30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임원이 되면 자기의 CEO나 아니면 자기의 상사가 되는 사람이 요구하는 일을 하는 데는 자기의 업무의 70%의 일을 자기의 노력과 시간을 할애하고, 부하들과 해야 되는 거는 30%를 할애한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사람 수로 하면은 자기 위에 상사가 많아야 10명 될까요? 그렇게 되는데, 부하로 따지면 적게는 몇십 명에서 많게는 몇천 명인데, 그렇지만 업무 비중은 어쨌든 상사에게 맞춰져서 그런 업무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리더십이라는 그런 것도, 물론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상사와의 관계도 중요하기는 물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리더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리더십을 그냥 테크닉이나 시스템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리더십은 부하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기죽이고 그 다음에 내려 누르려고 그렇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사람들이 강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럴 때 리더십을 발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챕터도 우리가 이제 사례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던 거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조직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정리한 거예요. 외부에 나가면 부하 직원들 칭찬을 한다. 그래서 당사자 면전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내 칭찬을 해주는 게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또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또 특징 하나는 칭찬뿐이 아니라 덕담으로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해요. 우리 회사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힘들 때 굉장히 위안받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그 말은 큰일 할 사람이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래. 큰일 하려면 이런 일도 잘 겪어내야지 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뭐 들으면은 사실은 인사치레라도 굉장히 기분 좋아요. 그리고 리더들이나 아니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에게 여러 말 필요 없이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말로 덕담을, 그러니까 큰일 할 사람이다라는 걸로 격려를 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조직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중간 관리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될성 부른 부하 직원하고도 잘 지낸다. 왜냐하면은 기회는 아래에서도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상사 위주로 라기보다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다 보면 또 부하를 통해서도 기회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관찰한다.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이건 인맥관리 부분에 해당되는 거겠죠. 관심사하고 관련되는 사람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주고받는 게 없는 인간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돈이 없으면 내 관심이든 아니면 내 정보든, 그래서 나의 관심을 계속 서로 주고받는다. 그리고 청하지 않는 조언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리 영양가 있는 소리를 해도 인심을 잃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돈이나 자식이나 건강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화제나 이런 얘기를 할 때 다 환영받는 그런 화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뒤에 성공 습관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성공 습관 중에서 꼭 한 가지 소개해 드릴 거는, 우리가 지금 계속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그냥 작심삼일에 끝나고 말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의 이제 습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대나무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나무는 맨 처음에 이제 씨를 이렇게 뿌리게 되면 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훤칠하게 이제 대나무 숲을 이루잖아요. 엄청 크게 이제 성장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성장하는 기간을 보면 이 땅 위로 올라오는데 4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농부의 입장에서는 이거 물을 주면서도 이게 안에서 크고 있는 건지 썩은 건지 모르죠. 모르는 상황인데도 그냥 잘 자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4년 동안 물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싹이 땅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크게 20m 이상의 이제 대나무가 되는 데는 90일이면은 다 커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금방금방 표가 안 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렇게 대나무처럼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요즘 그 축구 때문에 그 보실 것도 많은데 하여튼 많이 참석하셨는데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또 또 기회가 있겠죠.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좀 더 잘 해볼 수 있도록 하고, 네,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제 강의를 들으면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제 책 이제 그 앞표지에다가 제 이메일 주소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몇 분이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 제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 표지의 앞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표 내기 전에 들춰받아라 이렇게 썼거든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이제 사서 그걸 봤는데 진짜 사표 내려고 그러다가 책 봤는데 뭐 도움이 돼서 잘 다니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 그런 메일을 보내주셔서 되게 이제 감사하게 또 받았었던 그런 분들이 이제 몇 분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고 한번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그리고 뭐 제 강의가 그렇게 아주 뭐 획기적이라던가 아니면 아주 색다른 내용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 제 강의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그냥 작은 바늘이나 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자극이 돼서 원래 알고 있었던 것도 그냥 한번 찔려서 또 이렇게 조금 뭔가 좀 새롭게 해볼까라는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바늘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이제 여기는 제 이제 연락처고 뭐 트위터고, 그래서 저랑 앞으로 계속 교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글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개인 블로그나 이런 쪽에 또 남기시면 제가 찾아가서 읽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제 휴대폰 번호도 공개를 하는 거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제가 계속 이제 이 책뿐이 아니라 계속 자기 역할을 이 사회에서 제 몫을 해가면서 또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분들의 사례를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소개해 주시고, 또 뭐 제가 헤드헌터니까 이직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쪽에 관심이 고민이 되시는 거나 아니면은 그런 뭐 상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한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